자, 이른바 파워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제목에서는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었나라는 해석을 하면서 자, 주말 동안 미증시의 급락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어려운 월요일이 될 텐데 오늘 아주 제격인 분을 모시게 돼서 다행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센터의 장희성 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남자 장희성 지점장님. 주말이 좀 불편했어요. 불편하셨죠? 네. 근데 화사하게 입고 오시긴 했는데 질문부터가 검은 금요일이라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보면 미국장만 보면 검은 금요일은 맞았는데 네. 그래도 조금은 좀 이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가가 나스닥은 또 워낙 변동성이 심해졌지만 파월의 발언 자체는 75bp에 대한 불씨를 더 확 살려버린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네. 자이언트 스텝을 배제할 만한 사람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조금씩 이제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는 또 시장에서는 또 그 기대치를 좀 조정할 텐데 현재 그 잭슨홀에 대한 지점장님의 생각과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것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 아마 우리 매일경제TV 포함해서 네. 경제방송 어디를 틀어도 다 아, 잭슨홀 그럴 얘기를 할 것 거예요. 같아요. 예, 뭐 안 할 그럴 것 수가 같아요. 없죠. 네. 일단 한 파월의 연설이 한 8분 50초? 8분 내외로 끝났다는 네. 게 굉장히 이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예 처음 시작을 했죠. 오늘 제 발언은 짧으며 주제가 좁고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7월 달에 그 FOMC 이후에 파월의 연설의 이후에 시장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파월 피봇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파월이 7월에 들키면 안 되는 속마음을 들켰고요. 그거를 주워 담기 위해 굉장히 고군분투를 한 맞아요. 잭슨홀 미팅이었다. 예. 왜 그러냐면 뭐 일단 이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기사 접하셨을 테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죠. 근데 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인플레이션을 물가 잡으려고죠. 네. 인플레이션도 잡는데 더 중요한 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기대 겁니다. 인플레이션 잡아야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서 약간 완화적인 발언, 멈출 수 있다, 뭐 내년에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금리 인상 효과를 상당히 반감시킵니다. 아.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입이 방정이었군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속으로는 그런 내년에 금리 인하나 파월 피봇이 있더라도 있지만 그걸 들키면 안 됐거든요. 들키면 안 그걸 된다. 이제 주워 담기 위해서 상당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요. 7월 달에 한 발언하고 내용을 보면 그게 다르지 맞아요. 않거든요. 예. 그 연장선상이었어요. 그때도 0.5냐 0.75냐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물론 단 하나의 완화적인 발언이지만 때가 되면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웃으면서 했고 이번에는 인상을 정색을 쓰면서 한 거죠. 하면서 했죠. 네, 완전 네. 인상 팍 쓰고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스피치에서는 표정, 네. 미간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시장에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비하인드 커브,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워낙 연준이 좀 뒤늦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지난 8월 연설에서는 이제 2021년 잭슨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 하면서 일시적이다. 한동안 이제 계속 트랜지토리 선생하면서 엄청 놀렸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 것들을 올해 초반부터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그 어느 연준 의장보다도 빠르게 올리면서 기대 인플레 잡았고 사실상 한 6월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든 것도 맞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6월까지는 사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연준이 금리 올리는데 공급망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수요가 잡히면서 때마침 유가도 하락을 해줬고 그런 부분들에서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약간의 자신감이 좀 올라왔는지 몰라도 아,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라는 거였는데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예, 네네. 예. 내년 정도 갔을 때 금리를 좀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준화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시장에서 너무 뭐 피봇 하면서 빠른 전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른 전환. 이게 너무 얘기를 하니까 예.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피봇은 아니야 정도로 좀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 할 거라도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대 인플레를 이번에 사실은
기회가 온 거죠. 유가도 떨어졌고 맞아요. 곡물가 예. 떨어지면서 확 잡아야 됩니다. 그게 시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예상은 됐어요. 이미 연준의 여러 위원들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뭐 사실 전문가들이 이번 주에 그 파월이 지난주죠. 네. 그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장은 또 약간 수요일 목요일 또 그걸 못 견디고 좀 올랐던 부분이 금요일 하락의 더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게 채권 시장인 것 같아요. 예. 크게 장기물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기준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이냐를 예측하는 툴 중에 하나가 이제 페드와치 툴인데 자이언트 맞아요. 스텝 확률이 61%로 그렇게 막 뭐 190%, 100%까지 치솟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예, 여전히 그 0.5%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마침 금요일 날 두 가지 또 중요한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PCE 물가 지수가 네, 맞아요. 이제 헤드라인으로는 전월비 마이너스 0.1을 찍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근원이랑 헤드라인 모두 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하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로 나오면서 전월 5.2 그리고 예상 5.0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5년의 기대 인플레이션 2.9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날까봐. 이게 살아나면 사실 또 그동안에 했던 게 물거품이 돼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잡기 위한 거였는데, 채권 시장은 조금 어떻게 보면 둔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은 너무 민감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채권 시장에서 이게 변동성 지표를 제가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게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무브가 있거든요. 무브 인덱스라고 하고 이제 주식 시장은 빅스라고 보는데 이게 다이버전스, 즉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만큼 초긴장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장이었다면 빅스는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약간 너무 기대가 높았던 시장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변동성을 많이 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것만 보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은 그게 되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채권 시장의 흐름이 어쩌면 조금 더 이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면 아직 그 연준의 긴축의 경로가 변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PCE가 전월에 6%에서 마이너스 0.1%로 빠졌다라는 거는 참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고무적인 뉴스일 것 같고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고용 데이터가 나온다면은 뭐 지금 한 거의 반토막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장은 오히려 안정을 찾지 않겠냐. 물론 이제 안정을 찾는다라는 게 여기서 다시 또 강한 리바운드가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장이겠냐라는 생각은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도 물가가 피크아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게 또 튄다면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가장 그 우려가 되는 것이 유가예요. 맞아요. 사우디에서 또 감산 얘기가 감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쨌든 의미 있게 꺾이기 시작한 게 7월 소비자 물가였죠. 이번에 PCE도 7월께 나온 건데 한 3달 연속 정도로 나오면 분명히 시장의 반응이나 그런 그 페드의 스탠스도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그 물가 최근에 하락의 가장 큰 1등 공신이 유가였는데 그러니까. 이 약간 사우디 감산 나오면서 다시 좀 올라왔어요. 그게 네. 좀 하나 걱정되는 포인트고요.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뭐 지금 이란 협상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아마 미국이 아마 사상 최대 석유 생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버무려질 텐데 예. 뭐 어쨌든 유가가 다시 또 중요해진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상승하면 또 물가 데이터에 걱정이 생기고 그럼 금리의 어떤 긴축 속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어느 쪽에 무게를 싣고 봐야 하는 지금 겁니까? 당장은 조금 어려운 예. 상황인데 예. 일단은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 유가의 가장 중요한 시즌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냉방 수요라든지 예.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방을 위한 재고 쌓기 시즌이 가장 피크가 이제 7, 8월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나간다라는 건 또 괜찮은데 이제 공급단에서 자꾸 이 알력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시아파와 수니파 내지는 중동에서의 도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 구조였는데 이란이 원유 시장에 투입이 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는 요소.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가장 전 세계에 파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유가지 않습니까? 예.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면 오펙에서의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재무장관, 그러니까 에너지 장관이 예. 감산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그 쿠웨이트와 맞아요. 관련된 국가들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려의 피크아웃이 내려가는 시즌은 맞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중첩돼 있어서 어디에 지금 포커싱을 둬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뉴스로 보면은 네. 당장 이란의 핵 협상을 막 진행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우리가 파괴적으로 막 $130 이상 올라가고 브렌트 기준으로 그런 시즌은 아니게 되면 연말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경로는 좀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포지션을 정리 안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시장에 팔면 또 손해 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네, 저도 그런 결국에는 부분 네.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 고민인데 저같이 또 주식 비중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근데 저도 옛날 같았으면 막 걱정을 했겠지만 뭐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특히 이번 하락에 대해서는 네.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그냥 그렇죠. 주식 안 팔고 버틸 건데 네. 지정자님께서도 이제 반포 WM 센터의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 오늘 가장 많이 하실 그렇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네. 말씀하셨던 대로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주식은요 좋을 때 정리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나쁠 때 버틸 수 있는 내 상황이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쓰신다든지 굉장히 단기적으로 용처 있는 자금을 쓰신다든지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되는 건데 주식은 안 좋을 때는 늘리시고 만약에 더 빠진다면 좋을 때 정리를 하는 건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나의 자금 상황 그리고 네. 멘탈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주식을 들고 있는지도 그럼요. 상당히 좋은 중요할 포트폴리오를 것 들고 같은데. 있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에서는 이게 좋은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기 위한 이슈예요.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이것이 그나마 지금 뭐 뚜렷할 만한 해답 없는 시장에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기계주들이 또 관심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중국 네.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이게 국내 수혜 섹터가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버틸 수 있을 만한 주식일지 점검해보고 싶은데 네. 어떨까요, 지점장님? 일단 뭐 네. 블룸버그 기사였죠. 중국에서 이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뭐 1,300조 원, 네. 1조 달러 되는 맞아요. 경기 부양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중국이 짠 하고 1조 달러를 발표한 건 아니고요. 한 6조 8천억 위안 정도 됩니다. 이게 블룸버그에서 그동안 중국이 발표했던 경기 부양책들을 모아보니 거기다가 다 합쳐서요? 네, 모아보니 그리고 또 약간 그 민간의 참여, 은행 대출까지 해보니 그 정도 규모 아니겠느냐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거에 이제 사실 그 업종의 대장주는 중국의 이제 뭐 싼이라고 하는 삼일중공업인데 약간 소폭 내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짠 발표를 한 건 아니다.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그 기사를 좀 뜯어보면 그 중에서 거의 한 40%가 넘는 부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라는 그 이제 종합 정리를 했더라고요. 특히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몽골 고원의 고비 사막이라고 굉장히 큰 사막이 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풍력하고 태양광을 이미 대규모 설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중국 이제 발표로는 한 2030년이 되면 현재 유럽 전체에서 쓰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뭐 자기네들 뭐 전력 수요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도 또 이미 태양광과 풍력의 생산 그런 인프라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장 크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가스관, 뭐 항만, 도로, 그다음 고속철도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뭐 항상 경기 부양을 하긴 합니다만 네. 이번에 이렇게 진심으로 대규모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이제부터는 좀 중국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너무 안 맞아요. 좋아요.
지금 올해 맞아요. 경제 성장률이 맞아요. 중국의 정부의 목표는 5.5%인데 아마 대부분의 그 IB들의 해외 IB들은 3% 중반 그리고 어떤 기관은 2%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물가 목표치인 줄 알았어요.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쇼크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요. 최근 이제 사회융자 총액이라고 해서 총 대출액 나가는 그렇죠.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예상치를 못 미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몇 달, 지난달 한두 달 정도 좋기도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인민은행이 돈을 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낮추고 있죠. 근데 민간 사이드에서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쪽으로 좀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데 전혀 그쪽으로 대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쪽이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주도의 투자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국은 좀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저희는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게 중국의 부동산은 의미 있게 조정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10개월째 지금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우리가 헝다 사태라는 거를 겪었지만 제2, 제3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상위 50개 그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 한 39개가 이미 약간 채무 불이행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은 빈집이 한 1억 채 있다고 해요. 최근에 CNN 보도를 보면 그중에서 3천만 채가 미분양. 근데 문제는 주인이 있는 7천만 채가 더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매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중국은 3분의 1이 부동산이에요, 경제에. 그래서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지금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돌지 않으면 좀 중국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좀 침체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 수혜를 얘기를 하셨는데 당분간 우리 투자를 하시면서 중국 수혜는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대중국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게요. 그렇죠. 사이가 나빠서만은 아니에요. 네, 네. 중국 소비가 안 좋아지고 있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거기다가 중국하고 좀 멀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것들을 해서 예. 약간 중국 수혜는 좀 잊어버리시는 게 다행인 거는요. 그렇군요. 우리가 사드 보복 이후로 예. 어느 정도 많이 백신을 맞았어요.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게 러시아 의존도가 컸던 독일이 완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맞네요. 때는 독일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좀 백신을 맞았던 부분이 있고 네. 독일은 러시아랑 멀어져야 되고 우리는 중국이랑 멀어져야 되는 멀어져야 상황이 된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국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투자는 뭐 그렇게 매력 있게 보이지 않는다. 근데 너무 그쪽에 이제 약간은 좀 달라진 그 예, 국제 정세를 그렇죠.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죽하면 중국 때문에 돈 그렇게 많이 벌었던 롯데그룹이 완전히 철수하고 나와서 베트남으로 그렇죠. 간다고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조금씩은 좀 뭐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공급 체인이. 패러다임이. 네. 10년 전에 중국 경제 성장률 2자릿수 본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 10년 만에 또 2%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이슈 네. 끝난 줄 알았어요. 계속 뭐가 새로 나와요. 근데 토마토 전염병? 네네.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보니까 인도에서 한 네. 어린이들 한 100여 명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이제 5월 초부터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제 외신에서 우리 주말에 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독감인데 토마토 네. 독감이라고 하는데 약간 토마토 크기의 좀 아. 빨간 수포가 생긴다라고 해서 토마토 이만한 게 생기는 거예요? 작은 뭐 방울토마토 정도인 방울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토. 네, 그 정도 수포가 예. 생긴다 해서 이름이 토마토 독감이라고 하는데 예. 약간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인도에서만 발현을 하고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전염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자꾸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네요. 그거의 원인 중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 기후 이상일 것 같아요. 기후변일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뭐 하와이대 그 연구 결과에서도 한 58%의 전염병의 그런 창궐과 그런 전염 경로 확산이 기후 이상과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는 우리는 홍수였죠. 네. 지금 중국하고 그 유럽은 가뭄이잖아요. 홍수는 뭐 그런 뭐 말라리아나 간염을 확산시킨다고 하고 가뭄은 또 그거에 맞는 또 기온이 올라가면서 뭐 말라리아 서식지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전염병에 많은 경로를 미친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기후 변화와 연결해서 좀 전염병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병이 예. 한번 생기면 예.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아, 사실은 원래 있었던 그 풍토병이나 전염병이 예.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언론들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언론의 그렇지 문제. 않습니까? 예.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했었던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피로도와 관심도가 높으니까 조금은 더 그쪽으로 파헤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치사율이 맞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를 인데 굳이 불구하고. 인도 전염병, 나이지리아, 뭐 맞습니다. 어디 아프리카 뭐 예. 그런 느낌도 사실 저는 있어요. 아. 이런 느낌. 이거는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뭐 백신주 다시 사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의 아니면 언론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이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이게 그냥 관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면서 이 어떤 그 주목도를 위해서 내놓은 뉴스인가라는 네네.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좀 같아요. 이게 팍팍하니까 자꾸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제 눈을 보면서 언론이 문제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워낙 시장 어려우니까 토마토 독감 때문에 바이오주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시는데. 뭐 시장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생명의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새로운 전염병이 생기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제 백신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 겪은 게 있죠. 원래 기존의 백신은요 5년 내에 개발된 역사가 없었는데 우리는 처음에 봤죠. 맞아요. mRNA 백신이 mRNA. 사실은 염기 사열이 나오면 며칠 만에 설계가 됐고요. 1월 달에 설계해서 12월에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받았거든요. 11개월 만에 백신이 실질적으로 주입이 되는 걸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에도 생산을 하는 생산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네. 회사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게 어떤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거는 네. 되게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네요. 네. 저희가 그 친환경 관련해서 앞으로 대를 걸쳐서 봐야 하는 기업으로 보듯이 백신 관련 회사도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런 기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해서 길게 봐야 하는 그런 산업의 하나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힘든 월요일장, 월요일의 남자, 우리 장혜성 지점장이 나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야말로 대응 잘하고 잘 버텨내셔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승리하시기를. 우리 누구나 다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요. 힘내시죠, 다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센터의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